딸만 줄줄이 낳는 것도 재주다. 그것도 죄야. 아들 하나 없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야. 시어머니의 독설에 미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죄라면 죄겠지. 아들 못 낳은 죄. 그런데 남편 상훈의 내연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그 애는 최소한 며느리 구실을 했네. 라며 시어머니는 환호했고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내연녀 소율이 찾아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딸만 낳는다고 남편이 바람핀 날 시어머니가 한 말에 무너진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장미숙의 눈이 떠집니다. 20해가 넘도록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이불을 살며시 걷어내고 일어나는 미숙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잠든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고요. 부엌으로 향하는 미숙의 하루는 언제나 밥 짓는 일로 시작됩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오르죠. 큰딸 수연이는 대학교 과제 때문에 늦게 잤으니 조용히 깨워야 하고, 둘째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따뜻한 물을 챙겨줘야 하고, 셋째와 넷째는 학교 준비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숙은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며 어제 남은 김치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깨웁니다. 그 소리에 맞춰 미숙의 마음도 하루를 준비하죠. 딸만 줄줄이 낳는 것도 재주다. 그것도 죄야. 어김없이 들려오는 시어머니 최말순의 목소리입니다. 아침 6시가 되자마자 안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미숙이 차린 상을 보며 혀를 찹니다. 83세의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세대 여성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집착과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죠.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죠. 죄라면 죄겠지. 아들 못 낳은 죄. 하지만 난 생명을 지켰을 뿐인데. 4번의 임신, 4번 모두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줄 때마다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죠. 남편 이상훈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넷째를 가졌을 때는 주변에서 이번엔 아들이겠다며 기대했는데 또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훈의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 하나 없으면 대가가 끊어지는 거야. 그걸 모르나? 우리 집안 재산은 누가 지내고 조상님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됩니다. 미숙은 묵묵히 반찬을 더 꺼내며 상을 차립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어제 만들어둔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이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아들 못 낳은 며느리가 차린 밥상일 뿐이에요. 엄마, 안녕하세요. 큰딸 수연이가 세수를 하고 나와 인사합니다. 21살 대학생인 수연이는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성실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죠. 미숙은 딸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이는 할머니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일 뿐 딱히 반가워하지 않아요. 손녀라고 해봐야 결국 남의 집 사람이 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상훈이 안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습니다. 61세의 상훈은 말수가 적고 표정도 무뚝뚝합니다.
장남이라는 자부심과 부담감을 동시에 지고 사는 남자죠. 키 큰 체격에 반듯한 이목구비를 가진 상우는 젊은 시절엔 제법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점점 말이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도 차가워졌죠. 상우는 미숙이 끓인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그대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평소에도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유독 집밥을 멀리하는 것 같아요. 맛없어? 미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상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입맛이 없어서. 어제 후배네 회사 회식에서 많이 먹었나 봐. 상우는 은퇴 후 후배가 차린 사업장에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밥 한 숟가락만 먹고 일어나 양복 재킷을 입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미숙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신경 쓴 듯한 차림새, 새로 산 것 같은 넥타이, 그리고 살짝 풍기는 애프터 쉐이브 냄새까지.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다녀올게. 상훈이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은 다시 여성들만의 공간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침을 드시고 딸들은 저마다 학교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다른 집 아침 풍경들이 보여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숙은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평범함조차 미숙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죄책감,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남편과의 거리감. 이 모든 것들이 미숙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친 미숙은 딸들의 도시락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4개의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으면서 미숙은 다짐합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지. 엄마라는 이름으로 견뎌온 20해, 미숙의 하루는 오늘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미숙은 남편의 변화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의 변화를 놓칠 리가 없었거든요. 상우는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상훈이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숙은 거실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회사에서 먹고 왔어. 상훈의 대답은 짧았지만 미숙의 코끝에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스쳤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것도 여성용 향수 냄새가 상훈의 옷에 배어 있었죠. 미숙은 당황스러웠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혹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변명 같은 핑계들,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외모에 대한 신경 쓰임까지. 상우는 새 셔츠를 사입기 시작했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어요. 결혼 후 처음 보는 변화였습니다.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해요. 어느 날 저녁 큰딸 수연이가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둘이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왜 그러는데?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셨는데 요즘은 그냥 정장 바지 입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자꾸 확인하시고요. 수연이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딸도 눈치챌 정도라면 이미 상황이 심각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빠도 요새 다시 일 시작하셨으니까 바쁘실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며칠 뒤 미숙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반찬 재료를 고르고 있는데 마트 사장 아주머니가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이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장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미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따라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요. 수연이 엄마 남편분 요즘 다른 여자랑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미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소문인데요? 저기 골목 끝에 작은 식당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젊은 애가 있는데 그 애랑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이까지 있다고.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아, 그런 소문이 있구나.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미숙은 억지로 웃으며 장을 마저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상훈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미숙은 평소와 달리 상훈의 옷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셔츠에는 여전히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고 넥타이도 살짝 비뚤어져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훈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후배들이랑 회식했어. 요즘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환영회를 했거든. 그래요? 많이 드셨나 봐요. 술 냄새가 나네요. 좀 많이 마셨지. 먼저 들어가서 잘게 다시 일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바쁘네. 상훈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숙은 상훈이 벗어놓은 옷을 정리하다가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를 뒤져보니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그것은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이소율이라는 낯선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진료 내용에는 산후조리 그리고 남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보고 또 보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명백했거든요.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수증을 계속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4명의 딸을 낳아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간 것이었죠. 그것도 아들을 낳아줬다는 이유로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아들 못 낳은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미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딸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는 무너질 수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영수증의 무게가 온 세상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미숙은 사흘 동안 영수증을 품에 품고 살았습니다. 밥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딸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소문과 의심만으로는 가정을 흔들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미숙은 용기를 냈어요. 상훈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은 후 딸들이 모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미숙과 상훈만 남아 있었죠.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상훈은 텔레비전을 보던 시선을 미숙에게 돌렸어요. 뭔 얘기? 미숙은 주머니에서 그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미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났어? 그거? 당신 셔츠 주머니에서요. 이소율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 산부인과 영수증은 또 뭐고요? 상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 주머니를 뒤지고 다니는 게 아내가 할 일이야? 답변해 주세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미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었어요. 상우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게 됐구나. 정말이에요?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정하기를 바랐는데 상훈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미숙아, 너한테 아들 못 낳는 죄책감은 없냐? 우리 집안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알아? 상훈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해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 현실이 되어 자신을 덮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게 이유가 돼요? 그 애는 아들을 낳았어. 그것만으로도 내가 못한 걸 한 거야. 상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이 나이에 아들을 그렇게나 얻고 싶었어요? 다 늙어서? 그 여자랑은 얼마나 됐어요? 언제부터였어요? 반년 정도 됐어. 처음엔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나이는 몇 살이에요? 27. 미숙보다 25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한창 예쁠 나이의 여자가 다 늙은 자신의 남편의 아들까지 낳아준 것이었죠. 미숙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미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아들 소리 못 들으면 밖에서라도 들으려고 하는 법이지. 그게 남자야. 시어머니의 말에 미숙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가장 편이 되어줘야 할 시어머니마저 남편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말이 되나요? 이런 건 텔레비전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며느리? 아들 하나 못 낳은 며느리가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쟤는 최소한 며느리 구실을 했네. 내 딸들 시집 보내봐야 돌아올지도 몰라. 결국 남의 집 귀신들이야. 그 순간 미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미숙은 일어나서 식탁을 있는 힘껏 엎어버렸습니다. 그만해요. 정말 그만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놀란 딸들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바라봤어요. 미숙은 딸들을 보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큰딸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들어가. 하지만 아이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연이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상우는 깨진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화낼 일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었다고요? 20해 동안 같이 살아온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미수가 현실을 받아들여. 이제 우리 집안에도 아들이 생긴 거야. 상훈의 말에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다행이야.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이런 건 문제도 안 돼. 우리 조상님들도 이제 좀 편하시겠어. 미숙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자신이 20해 동안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것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날 밤 미숙은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자신의 삶도 이렇게 산산조각 난 것은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4명의 딸들이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미숙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딸들을 위해 밥을 지어야 했어요. 그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낸다고 했지만 미숙은 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손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어요. 이제야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생겼네. 늦었지만 다행이야.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미숙 앞에서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숙이 차린 밥상을 보며 혀를 차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밥상 차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진작에 아들 하나 낳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미숙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대답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어느 날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며느리? 아들 하나 못 낳은 게 무슨 며느리야? 이제 진짜 며느리가 따로 있는데. 그 여자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새파랗게 어린 여자라고요. 결혼이 뭐가 중요해? 아들 낳은 게 중요하지. 쟤는 최소한 며느리 구실을 했어. 시어머니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해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상훈에게 전화를 걸어 그 여자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상훈아, 그 애랑 손자를 집으로 데려와. 우리가 돌봐줘야지. 미숙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어머니, 그건 안 되죠.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은 시간 문제야. 어차피 넌 아들도 못 낳았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 시어머니는 미숙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숙이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차라리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어때? 딸들도 데리고 말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제 집이기도 해요. 내 집? 집값 낸 건 우리 아들인데 무슨 내 집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 명의였지만 실제 돈을 낸 건 상훈이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상훈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숙은 휴대폰으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미숙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상훈이는 이제 새 가정 꾸리느라 바쁠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되잖아. 다른 여자들도 다 일하면서 사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20해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미숙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적금을 해지하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꺼내어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었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수연이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했죠. 엄마, 제가 휴학하고 일할까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대학은 꼭 마쳐야 해. 하지만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딸들도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졌어요? 넷째 딸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이어트 하는 거야. 엄마도 살 좀 빼야겠어. 하지만 아이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냉장고가 예전처럼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엄마가 자주 한숨을 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숙을 구박했습니다. 내 딸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알바라도 시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지 말고. 어머니, 아이들은 공부해야 해요. 공부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시집이나 보낼 애들인데. 차라리 돈이라도 벌어오는 게 낫지. 시어머니의 말에 미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들도 소중한 제 아이들이에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소중하기는. 결혼하면 다 남의 집 사람 될 애들을 뭘 그렇게 아껴? 그런 말들이 계속되자 미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내 딸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돈이 떨어졌습니다. 미숙은 마지막 남은 적금마저 해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은 충격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딸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아이들이 더 편할까? 보험금이라도 있으면 딸들이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은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어요. 하지만 매번 딸들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죠. 아니야,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난 이제 큰아들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여기 있어봐야 딸들밖에 없으니 재미없거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상훈이가 그 애랑 새로 집 얻었다고 하더라. 나도 손자 얼굴 보러 가야지. 시어머니는 짐을 싸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너도 이제 정신 차려. 남편도 시어머니도 없는 집에서 딸들이랑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떠나고 나자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고 나자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딸들과 함께 있지만 어른은 자신뿐이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27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손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바로 그 여자 이소율이라는 것을요. 인터폰이 울리자 미숙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세요? 혹시 이상훈 씨 부인이세요? 소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소율은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숙은 소율을 마주 앉으며 냉정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죠? 소율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숙은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다니요. 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소율의 말에 미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요? 이 아이는 상훈 씨 아이가 아니에요. 미숙은 소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소율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상훈 씨 아이인 줄 알았어요. 시기가 맞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이상했어요. 전 남자친구랑 너무 닮은 거예요. 미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몰래 검사를 받아봤어요. DNA 검사를요. 결과는 아니었어요.
소율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봤어요. 친자관계 음성이라는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상훈 씨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집도 얻어주겠다고 하시고 결혼까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소율은 계속 울먹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까 봐서요. 그래서 계속 숨기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미숙의 질문에 소율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상훈 씨는 자꾸 아이 이름을 지어보자고 하시고 호적에 올리자고 하시는데 양심상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요. 소율은 미숙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부인께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숙은 소율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탈감도 컸습니다. 자신의 20해 결혼 생활이 한 젊은 여자의 거짓말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거든요. 상훈 씨한테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화를 낼 것 같아서. 소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 때문이긴 하지만요. 진실을 알면 저를 버릴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미숙은 소율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젊은 여자도 결국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왜 저한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 부인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상훈 씨가 화내면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소율의 솔직한 말에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상훈 씨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DNA 검사 결과 원본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소율이 서류를 미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훈 씨와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고향으로요? 네, 서울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이 아빠도 따로 있고 상훈 씨한테 진실을 말하면 더 이상 함께 있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소율은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제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된 거. 평생 죄송하게 생각하며 살겠어요. 소율이 떠난 후 미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DNA 검사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제 상훈과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겠어. 미숙은 마음을 정리하며 상훈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려주고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소율이 떠난 후 미숙은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계속 들여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미숙은 상훈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상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돼요. 내일 시간 되세요? 상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오후에 집으로 갈게. 다음 날 오후 상훈이 집에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예전보다 헬스케 보였어요. 젊은 여자와의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모양이었죠. 무슨 일이야? 상훈이 거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이거 봐요. 상훈이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 여자가 어제 집에 와서 준 거예요. 그 아이, 당신 아이 아니에요. 상훈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며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이야? 그 여자가 직접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당신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상훈의 반응은 미숙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미안해하거나 후회하는 모습 대신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럼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네, 전혀 상관없는 아이예요. 상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정말 아들인 줄 알았는데. 미숙은 상훈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후회보다는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 보였거든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야, 그건 정말 아들인 줄 알았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상훈의 말에 미숙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전히 아들에 대한 집착만 있을 뿐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상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상훈이가 집에 온다고 해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거실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상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상훈이 DNA 검사 결과지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손자가 우리 혈육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반응도 상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손자가 가짜라는 사실에만 집중했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나는 정말 손자인 줄 알고 얼마나 기뻤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대는 어떻게 해? 또 언제 아들이 생길지. 미숙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집착만 있을 뿐 며느리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미숙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을 노려보며 대답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 결국 넌 아들 못 낳은 거 그대로잖아. 제가 20해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켜온 게 뭐가 있어? 딸만 넷 낳고. 시어머니의 말에 상훈도 거들었습니다. 미수가 어머니 말씀이 맞아. 결국 우리 집안에는 아직도 아들이 없는 거야. 미숙은 이 둘의 반응을 보며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는 전혀 모르고 오직 아들에 대한 집착만 있을 뿐이었거든요. 당신들 정말 대단하네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며느리를 무시하고 딸들을 남의 집 귀신 취급하고도 아무렇지 않으시네요. 미숙아, 왜 갑자기 그래? 상훈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당신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뭔 소리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이요? 당신이 저를 버릴 때는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았으면서요? 미숙의 말에 상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들인 줄 알았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결국 아들 때문이었잖아요. 저나 딸들은 당신한테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였고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살 거야? 혼자서 딸 넷을 어떻게 키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신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미수가 현실을 봐. 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상훈의 말에 미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20해 동안 이 집을 지키고 4명의 딸을 키운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더 이상 당신 아내도 어머니 며느리도 아닌 그냥 장미숙으로요. 미숙은 DNA 검사 결과지를 상훈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 여자와 정리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미숙아,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네,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들을 보니까 확신이 서네요. 미숙은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둘 다요. 상훈과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상훈과 시어머니는 미숙의 말을 무시하고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실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미숙을 자극했어요. 상훈아,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속았네. 손자라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데. 정말 화가 나요, 어머니. 나도 완전히 당했어요. 미숙은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이 아침을 차리지 않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밥도 안 해놨어? 미숙은 부엌에서 나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나가라고 했잖아요.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나가긴 어디로 나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시어머니의 뻔뻔한 말에 미숙은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이 집은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공동명의라고요. 공동명의가 뭐야? 돈 낸 건 우리 아들인데. 내가 뭘 했다고. 상훈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미숙아,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우리도 속은 거잖아. 속은 거라고요? 그래도 가족을 버리고 떠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아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상훈의 말에 미숙은 더욱 화가 났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20해 결혼 생활이 그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그때 큰딸 수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른들의 다툼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할머니, 아빠, 왜 이렇게 싸워요? 시어머니가 수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 엄마가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연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딸이 걱정할까봐 애써 진정하려고 했어요. 수연아, 학교가 어른들 얘기야. 하지만 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내 엄마가 이상해졌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자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있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딸에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수연아, 아빠가 만나던 그 여자. 그 아이가 아빠 아이가 아니었어. 정말요? 응, 그래서 아빠가 다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수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수연이의 말에 힘을 얻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렇지, 수연아. 내 엄마만 고집 부리지 않으면 돼. 미숙은 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었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수연아, 아빠가 우리를 떠날 때를 기억해. 아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그건 수연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아빠도 속은 거야.
그 여자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아빠, 그래도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건 맞잖아요. 수연이의 말에 상우는 당황했어요. 그건 남자라면 누구나 아들을 원하는 거야. 그럼 딸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연이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다르지. 할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연이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가 안 돼? 사실인데. 너희들도 결혼하면 다 남의 집으로 갈 거잖아. 할머니. 수연이가 소리치자 미숙이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딸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 딸들이 이 집안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제사도 못 지내고 대도 못 잇고.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긴. 그래서 아들이 중요한 거지. 상훈도 거들었습니다. 미수가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전통을 생각해봐. 전통이요? 그 전통이 저랑 딸들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연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겠지?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장식품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장식품이 아니라면 왜 아들 생겼다고 우리를 버렸어요? 왜 지금도 아들이 가짜라는 것만 아쉬워해요? 미숙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상훈과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오늘 안으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제가 나가겠어요. 미숙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상훈과 시어머니, 그리고 수연이는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날 오후 미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상훈과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숙은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상훈의 불륜 증거,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생활비를 끄는 것에 대한 기록들까지. 부인,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미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집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니까 부인께서 절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쫓아낼 권리는 없어요. 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상훈과 시어머니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당당해?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미숙은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소송 내기로 했어요. 뭐? 상훈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랑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요. 불륜 증거도 다 있고 생활비 끄는 것도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미숙의 말에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숙아,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있어요. 아주 많이요. 미숙은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실 분은 당신들이에요. 여기 공동명의 확인서 있거든요. 서류를 보여주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집값은 우리가 낸 건데. 그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절반 소유자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저를 내쫓으려고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 살고 당신들이 나가시면 되겠네요. 상훈이 당황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우리가 어디로 가?
그건 당신들 알 일이죠. 상훈 씨는 그 여자한테 가시면 되고요. 그 여자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어. 그럼 더 좋네요. 혼자 살 집 구하세요. 미숙은 더욱 통쾌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데? 상훈 씨, 당신 회사에서 횡령 의혹받고 있다면서요? 그 여자한테 집 얻어주겠다고 회사 돈 빼돌린 거 들켰다고 하던데. 상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그 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한테 다 털어놨어요. 회사 돈으로 전세금 마련한 것도 생활비 준 것도 다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상훈아, 그게 정말이야? 어머니, 그게 회사에서는 이미 수사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곧 경찰서에서 연락 올 거예요. 미숙의 말에 상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숙아, 제발 좀. 제발은요? 저한테 제발이라고 하실 입장이에요? 미숙은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뭐? 당신 아들이 이런 일 저지른 거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해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당신 친구분들한테도요. 며느리 무시하고 아들 편만 들더니 결국 이 꼴 났다고. 뭐라고? 마트 아줌마들도 다 알아요. 아들 낳아준다고 젊은 여자한테 빠진 바람둥이라고, 그것도 가짜였다고.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인 걸 왜요? 동네방네 소문 난 거 싫으시면 조용히 나가세요. 미숙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참, 그리고 상훈 씨. 당신 그 여자한테 준 돈들 다 저한테 갚아야 해요. 그게 다 저희 생활비였거든요. 갚으라고? 네, 위자료는 위자료고 그건 별도로 받을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우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숙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저희한테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그때 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연아, 아빠랑 할머니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 정말요? 응, 우리끼리 살기로 했어. 수연이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엄마 편에 섰습니다. 엄마 결정을 따를게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숙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주 잘 살 거예요. 당신들 없어도요. 딸만 넷인데 뭘 할 수 있어? 지켜보세요. 그 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숙은 마지막으로 통쾌한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 신청할 거예요. 일주일 후 상훈과 시어머니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상훈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미숙은 딸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 되었네. 엄마, 후회 안 해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살 것 같아.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만 줄줄이 낳았다고 무시했지만 바로 그 딸들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진짜 가족만의 시간이었어요. 미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